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 대련에는 두 군데의 성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순감옥과 비사성입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꼭 추천해 드렸고, 특히 여순감옥은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 10번 넘게 방문했습니다. 여순감옥은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이 돌아가신 역사적인 장소죠. 세 분을 모신 참배실도 따로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항일 관련 벽화도 하나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항일 운동을 했던가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족이 중국을 통치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나라, 위나라, 송나라, 명나라를 다 합쳐봐도 1000년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라, 은나라,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모두 북방민족이 다스렸습니다. 왜 한족보다 이 민족의 통치 기간이 더 길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민족의식이라는 게 없었고 한족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만들어낸 조작된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누가 통치하느냐보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누가 통치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었죠. 그래서 이 민족의 지배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개천의 가분계로 살더라도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국내에도 가분계로 살라는 정치인이 있죠. 청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부 중국인들은 청나라의 침략으로 명나라가 멸망했다고 분개하지만 실제로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되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삼계가 산해관을 열어서 만주군을 끌어들인 것이죠. 만주의 팔기군은 놀랍게도 거의 전투 한 번 없이 중국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단 한 번 양주성에서 저항을 했는데 한 달간 대치한 끝에 성을 함락했고, 처음으로 저항을 겪어본 청은 열흘간의 약탈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남아있는 양주 10일이죠. 반청복명 운동이 대단했다고 말하지만 야사에나 나오는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국인이 순응했고 오히려 만주족에게 빌부터 권력과 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천안문 사태를 봐도 이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26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500명 넘게 다쳤는데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경영하던 중국 법인의 본사가 어려워져서 현지 법인을 중국 최고 권력자와 연결된 조선족에게 팔았을 때의 일입니다. 시정부가 크게 반대해서 3년간 갈등이 있었죠. 그 조선족 뒤에 최고 권력자의 처조카가 그 지역의 안전국, 우리나라 국정원 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였는데 M&A 계약이 끝나자마자 제 집 앞에 안전국 차량을 한 대 세워놓고 경비를 서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얼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였죠. 저한테는 살인과 마약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과 마약만 아니라면 뭘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교통위반 딱지를 끄는 것은 몇 번 있었지만 범법 행위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 운전기사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중국 공안의 횡포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더 큰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중국의 특징이죠.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은 세계적인 기업인이었지만
정권에 밑보여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텐센트의 창업자도 정권에 찍혀 지금은 그 이름조차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여배우였던 판빙빙도 권력의 눈밖에 난 후 행방이 묘연해졌죠. 권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봉건주의 체제라고 말씀드렸듯이 자기 권력 안에서는 법도 무시한 채 돈을 긁어 모으는 게 당연시되죠.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번 돈을 서열대로 나누어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뿌리에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유나 정의보다는 재물을 중시하는 문화죠. 여기에 자본론을 경전으로 삼는 공산주의라는 특성이 더해져서 돈이 모든 가치의 정점에 서게 됐습니다. 돈이 그들의 유일한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민해방군, 인민의 군대가 아닌 인민해방군이 중국을 건국했고, 그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군, 또 그 위의 당에 있다는 말이죠. 당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자기들의 소유물이니 권력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권력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누가 권력자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권력이 내게 돈을 벌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9천만 명의 당원들이 절대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에 기대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 좌파 정권 시절에는 마을마다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려 했죠.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체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제가 파탄지기형에 이르렀고 정부가 주가 조작을 하는 작전 세력 역할을 하며 당원들의 재산마저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폭락으로 전 재산을 잃은 중국 인민들은 이제 정부와 권력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중국은 결국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진다는 게 모순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